환율 쇼크 1,400원 지대. 대한민국 생존 환율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 파티일 1997년 겨울 서울 외환시장의 전광판은 1달러 당일 900원에 육박하는 환율을 공포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통화 가치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파열음이자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한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IMF 외환 위기라 부르며 한국 경제의 영구적인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 1,400원대를 위협하는 환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저항선이 아닙니다. 1,400원 지대는 한국 경제의 생존 환율이라고 불립니다. 이 지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27년 전의 악몽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쇼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환율 상황은 1997년과는 그 원인과 양상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기업들의 과도한 외채가 주범이었다면 지금은 복합적인 글로벌 복합 위기가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초강경 통화 긴축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연준, 이 멈추지 않는 금리 인상은 전 세계 달러를 미국 본토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의 폭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의 불안정성,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은 신흥국 자산을 회피하고 달러를 선호하게 됩니다. 셋째, 중국의 경기 둔화라는 거대한 변수입니다.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은 한국의 수출 동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결국 달러 수입 감소로 이어져 원화 약세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환율 1,400원대는 단순한 심리적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반영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지점을 넘어설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한국의 외채 상환 능력과 자본 유출 통제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 부채 상환 비용이 급증하면서 신용 경색을 유발하고 결국 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1997년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환율이 통제불능의 영역으로 진입할 때 그것은 국가 신용도의 위기로 전이되며 최악의 경우 CDS 프리미엄의 급등과 함께 금융시장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현재 1,400원 시도는 바로 이 시스템 붕괴의 경계선에 우리가 서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환율 쇼크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고환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마치 쓰나미와 같습니다. 해안선에서는 잔잔한 파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상륙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경우 한국 경제가 직면할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충격은 수입 물가의 폭등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주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달러당 지불해야 하는 원화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원유, 두바이, 천연가스, 곡물 등의 수입 가격이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의 재점화를 의미합니다.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고환율을 타고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되면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입 인플레이션이 가계부채 리스크와 결합하는 지점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조 원을 상회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 버카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미 수많은 가계가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은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는 연쇄적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위험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고환율은 단순히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내수와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붕괴시키는 이중 충격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고환율은 이론적으로 수출 기업에게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서 100에 팔리던 제품이 환율이 10%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10%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나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력과 공급망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부품, 소재의 수입 단가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효과는 상쇄되거나 오히려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고환율은 환율의 수혜를 보는 일부 대기업과 환율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서민 및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제조업체들은 당장 채산성이 악화되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이는 곧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1,400원 지대는 이처럼 한국 경제에 취약한 연결고리를 노출시키고 부채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마리 괴물을 동시에 키우는 위험지표입니다. 한국 경제의 생존을 건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Part 3 환율 쇼크가 작동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바로 Shilled Pungwas of Confidence입니다. 경제 지표들은 모두 인간의 심리에 의해 움직이며 특히 외환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공포와 기대가 극단적으로 반영됩니다. 환율이 1,300원대 후반을 넘어 1,400원대에 진입하는 순간 시장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은 금융공황의 자기실현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를 촉발합니다. 일단 1,400원 선이 무너졌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째, 자본 도피, capital flight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이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달러 자산으로 급격하게 이동합니다. 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주가와 채권 가격을 동시에 폭락시킵니다. 주가 하락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채권 가격 하락은 시장 금리를 급등시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조달 비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립니다. 둘째, 투기적 공격, speculative attack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 세력들은 원화 약세에 베팅하여 대규모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입함으로써 환율 급등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급격한 자본 유출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외환 보유액은 국가가 위기 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 달러를 시장에 매도하기 시작하면 외환 보유액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투자자들은 이 감소 속도를 보고 국가의 방어 능력을 평가하며 외환 보유액이 특정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단기 외채 규모 대비 비율, 공포는 극대화되고 투기 세력의 공격은 더욱 거세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바로 1997년 IMF 위기, 당시 한국이 경험했던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은행과 기업의 대외 신용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야 하는 한국 기업과 은행들은 환율이 급등하면 그만큼 원화 기준으로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강등,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 기관에 대한 대출 금리인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아예 대출 만기 연장 롤오버를 거부합니다. 만기 연장 거부는 단기 외채 상환 압박을 현실화시키며 유동성 위기를 넘어 지급불능 인solvency 위기로 전이됩니다. 이처럼 1,400원 지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의 심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트리거이자 외채와 유동성의 악순환을 시작하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이 위험한 임계치를 앞에 두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Part 4 환율 쇼크의 위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파산 위기를 겪었거나 심각한 통화가치 하락을 경험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환율 방어선의 붕괴가 곧 국가 신뢰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잦은 외채 위기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2018년 외채 위기 당시 페소화 가치는 급락했고 정부가 IMF 구제 금융을 요청했을 때 이미 시장의 신뢰는 바닥이었습니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천정부지로 올려놓았고 결국 정부는 자본 통제를 강화하고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직면하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근본적인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이 통제불능이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장기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는 2010년대 초 유로존 위기 당시 과도한 국가 부채와 재정 통계 조작이 드러나면서 국가 신용도가 급락했습니다. 비록 유로화를 사용했기에 자체적인 통화 가치 하락은 없었지만 국가 부도 위험이 CDS 프리미엄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결국 국제채권단으로부터 혹독한 긴축 프로그램을 강요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스는 환율 위기가 아닌 부채와 신용 위기가 어떻게 국가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터키 트르키예가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경제 정책,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고집하는 정책은 리라화 가치를 기록적으로 폭락시켰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정치적 결정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고 이는 터키의 대규모 외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며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터키는 정치적 판단이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할 때 환율이 얼마나 빠르게 붕괴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1997년 IMF 이후 강력한 외환 건전성을 확보했지만 현재 가계부채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1,400원 지대 붕괴는 아르헨티나처럼 수입 인플레이션과 생계 압박을 가중시키고 터키처럼 중앙은행의 정책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처럼 국가 신용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400원은 단순한 교환 비율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안정국이 아닌 위험국으로 재분류하는 심리적 분기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파트 5 환율 1,400원 지대 붕괴는 한국 경제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내수시장과 중산층의 삶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과거 위기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소비 여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환율 급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입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더욱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소비재 산업입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식품, 의류, 생활 필수품 등 전방위적인 가격 인상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수입 비용 증가, 밀가루 가격 상승 등은 외식 물가와 식탁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소비자들은 필수 소비재 외에는 지출을 극도로 줄이게 되고 이는 곧 내수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환율 급등은 외화 부채를 보유한 기업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순식간에 수십 %씩 증가시킵니다. 특히 달러 표시 채권이나 대출을 받은 건설업, 항공업, 에너지 수입 기업 등은 환차손 엑스체인지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신용 위험을 높여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게 만드는 신용 경색 크레딧 크런치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자금 조달이 막힌 중소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이는 다시 대량 실업과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환율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이미 레버리지가 극대화된 상태인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충격은 매수 심리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미분양 사태를 심화시킵니다. 건설업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과 환율 리스크가 겹치면서 대규모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 1,400원 지대 붕괴는 단순한 경제지표의 변동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자산과 부채 구조의 취약성을 폭발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합니다. 고환율 충격은 곧 고금리 충격과 고물가 충격을 동시에 가져와 지난 몇 년간 자산 거품을 경험했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Part 6 환율 쇼크에 직면했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대응은 위기의 확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1,400원대 붕괴 시나리오에서 이들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환율 방어, 금리 정책, 그리고 유동성 공급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하는지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가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즉각적인 대응은 외환시장 개입 인터벤션을 통한 환율 방어입니다.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매도하여 일시적으로 달러 공급을 늘리고 원화 약세 속도를 늦춥니다. 이는 시장의 공포 심리를 진정시키고 투기적 공격을 경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 보유액을 소진시킨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시장의 투기 규모가 중앙은행의 개입 규모를 압도한다면 개입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외환 보유액만 낭비했다는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환율 급등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 수준을 넘어선 대규모 개입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 정책입니다. 환율 급등은 수입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이므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압박을 받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면 될수록 자본 유출 속도는 빨라집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자본 이탈을 막고 원화 자산의 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이미 부채에 시달리는 국내 가계와 기업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중앙은행은 환율 안정과 내수 침체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신용 경색 방지입니다. 고환율과 고금리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특정 영역에 한정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 외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PF실로 위험해진 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통화 스왑 커런시 체결은 외화 유동성 고갈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대응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시장이 정부의 정책 의지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능력을 신뢰할 때에만 공포에 사로잡힌 투기 세력과 자본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1,400원 지대에서의 대응은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의 생존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Part 7 환율 쇼크의 파고가 거세질 때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부채 축소와 현금 유동성 확보입니다.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될수록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레버리지가 높은 개인과 가계입니다. 첫째, 고금리 부채의 최우선 상환 및 관리입니다. 환율 급등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력을 높이고 이는 곧 변동금리 대출 이자 부담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부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금리가 높은 대출, 신용대출, 이금융권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상환하거나 최소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율 변동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채 축소는 곧 가계의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자산 수익률보다 이자 비용 절감이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현금 및 단기 유동성 확보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자산 시장 주식 부동산의 가격은 급락하고 거래는 마비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으면 갑작스러운 현금 필요 상황에 실직, 사업 실패,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최소 6개월치 이상의 생활비를 언제든 인출 가능한 현금성 자산, MMF, CMA, 단기 예금 등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현금은 위기 시 방어 자산인 동시에 폭락장에서 좋은 자산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공격 자산이 됩니다. 셋째, 환율 변동에 대한 노출도 점검 및 분산 투자입니다.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달러 자산이나 해외 자산이 전혀 없다면 원화 약세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일정 비율의 총 자산의 10-20%를 달러 예금, 달러 표시 ETF 혹은 금골 등
안전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은 환율 해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늦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달러를 분할 매수하여 포트폴리오의 통화 위험을 분산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회피를 통한 생계 안정입니다. 불안정한 시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나 무리한 창업보다는 본업에서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환율 쇼크가 기업 도산과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커리어 경쟁력을 높여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환율 1,400원 지대는 탐욕보다는 신중함과 절제를 요구하는 시대임을 명확히 알려줍니다.